평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가을서부터 매월 1회씩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포럼을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포럼 때마다 새로운 이슈들을 계속 많이 제기를 했었고요. 많은 관심들을 또 받았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얘기도 많이 나왔고, 오늘도 김대전 김대위원장님이 중요한 재미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요. 북미르나 이런 것들은 듣기도 준비가 안 되셔서 생략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인사를 시작하겠고요. 귀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환영 인사를 이사장님이 잠깐 환영 인사를 해주시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회원분들 내부적으로 하는 과담한데 그만했는데 또 이렇게 세워서 이렇습니다. 역시 집권당의 정책회의장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일단 내부 간담회로 좀 3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오늘 자리가 꽉 차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몇 차례 프로그램을 했는데 주로 획기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중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중국에서 전당대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전망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제목에서 보듯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질서가 재편이 되고 새로운 세기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세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경제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협회에 같이 참여하신 분들이 주로 이 경제 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서 같이 힘있게 추진할 남북 경협과 관련된 부분을 실제로 한번 공부를 하고 얘기를 들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태민입니다. 오늘이 6월 20일인가요? 6월 20일은 제가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거나 아니면 나라를 구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는 대한민국의 금융계 최고수들이 하는 포럼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저주저 하고 거기는 시중은행 회장님들, 은행장님들, 보험회사 회장님들, 증권사 회장님들, 또 금융연구원 학자 다 모여있고 완전히 코크레이 앞에 잡지를 하고 있어요. 또 오후에는 같은 날 오후에는 이사장님 포함해서 우리 이하영 의원님 이 분야에서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들이신데 제야 권위자들이신데 여기 계신 분들이 최고의 권위자들이신데 여러분들 앞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전망과 과제,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미천 드러나니까 미천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전생에 제가 나라를 끌어오고 있고요. 귀한 분들을 하루에 이렇게 많이 만난다는 측면에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전생에 나라를 구한 날이고 재밌는 이야기는 오히려 이화영 의원님한테 들으면 더 생생하게 실감 있게 그렇게 들으실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초선 의원 활동할 때 14 정상회담 전에 저는 그때 평양을 한 번밖에 못 가봤고 이제 아까 북한 많이 갔다고 하는데 개성공단, 금강산 이런 데 많이 갔었죠. 평양은 한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화영 의원님은 평양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어요. 그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평양을 평양으로 지역구로 옮긴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판문점에 나오던데 김성애 그 여자 지금 저통이 무슨 책략실장을 맡고 있던데요. 그때는 참사였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는. 그분이 우리가 평양 갔을 때 늘 안내를 하던 분인데 이화영 의원이 평양지구당 위원장이고 그 김성애 그 당시 참사가 지구당 사무국장이다. 뭐 이랬었어요. 그런 정도로 뭐 대단합니다. 돼지 농장 만들어준다고 약속했다가 그거 못 지켜가지고 지금도 찍혀 있을 겁니다. 예, 아주 요즘 뭐 북한 문제만 생각하면 뭐 가슴이 심쿵합니다. 제가 어제 많은 기업인들 만나보는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직감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남북의 이 평화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뚫을 것이다.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업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 또는 직감, 기대 뭐 이런 게 다 있으신 것 같아요. 아침에도 이제 그 금융인들 만났는데 각 금융회사별로 또 TF 구성해가지고 어떻게 대응할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도 많이 또 구상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주신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남북 경제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되면 금융을 동반한 어떤 진출 이런 게 이루어지게 될 텐데 개별 금융회사별로 할 게 아니고 어떤 컨소시엄, 뭐 협력 체계 이런 걸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좀 주도해달라 이런 요청도 주시더라고요. 뭐 대단히 저는 북한의 어떤 특성상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진출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분간 우리가 이제 개성공단 만들고 했던 그런 방식이 될 테니까요. 이제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지방선거 기간 동안에 전국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선거 지원하느라고 우리 후보들 보증선을 하고 제가 한 100조쯤 보증 서고 왔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돈을 벌러 지금 다녀야 되는데 우리 후보들이 약속한 연대보증을 하도 많이 살아가지고 돈을 만들어 갖다 줘야 되는데 방금 내려오기 전에 김경수 지사 당선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제 급파가 됐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많이 출마 선언하고 나서는 직후는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언제냐 제가 아까 트럼프가 북미회담 안 한다고 선언하던 그 주말에 조사를 했더니 줄어버렸어요. 경남이. 그래서 당에서 이제 비상을 걸어서 저를 특별 선대 본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급파를 해가지고 경남도 많이 돌아오고 그래서 태어나 처음 가본 동네도 가보고 조금 전에 전화가 왔는데 예산 보고를 받았더니 경남 재정 보고를 받았더니 홍준표가 완전히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 제로 선언하고 뭐 이벤트도 하고 했잖아요. 그리고 입만 열면 자랑하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곳곳에 펑크를 내놨다는 거예요. 예를 이런 겁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게 중앙정부라면 이제 법령에 의해서인데 지방정부는 조례에 의해서 적립해야 될 기금들이 있거든요. 그 기금을 다 펑크를 내놓은 거예요. 그거 갖다가 써버리고 특별하게 갖다 써버리고 전용에 갖다 써버리고 다 부채거든요. 왜냐면 규정에 의하여 다 적립해야 될 부분들이 그게 아마 몇천억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산 전문가 파견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초기에 한번 정리를 하겠다고. 샜네. 하여튼 전국을 다녔는데요. 어쨌든 문재인 정부 다들 알고 계시지만 문재인 정부 1년 성과에 대해서는 다들 놀라워 하십니다. 특히 이제 요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9년간 다 중단. 제가 쭉 보니까 다 중단이에요. 다 중단. 역주행 이걸 이제 1년 만에 어쨌든 해결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작년 연말만 해도 뭐 날아다니지 않았습니까? 풍계리에서는 그 좀 전 일이긴 하지만 풍계리에서는 핵실험 하고 이게 뭐 거짓말처럼 돼버렸어요. 그 시기가 불과 1년도 안 된 시기인데 너무 옛날처럼 과거 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 우리 상봉에는 B-52 전략 폭격기 100조도 뜨고 뭐 항공모함 뭐 동해안에 뜨고 내일모레 전쟁이라는 날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남의 끝자락에 그게 이제 부산도 그렇고요. 지금 통영 거제를 갔더니 그 김경수 후보가 남해안 내륙 철도를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게 이제 김천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뭐 고성지 가서 통영 거쳐서 뭐 거제 뭐 이런 데 뭐 서부 경남, 진주 뭐 이런 데까지 가는 철도인데 그 끝자락에서도 열차를 타고 서울을 거쳐서 신의를 거쳐서 중국, 유럽으로 가는 꿈을 꾸기 시작을 한 거죠. 부산에서는 동해선을 타고 원산을 거쳐서 나진을 거쳐서 핫산 거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유럽을 가는 꿈을 실제로 이제 다들 꾸기 시작했고 우리 후보들 유세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지원 나간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사적 전환기에 한복판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70년 된 적대관계 이제 형상, 그 다음에 저는 뭐 평화협정까지 무난하게 갈 거라고 보거든요. 뭐 이번에 북미정상회담에 이른바 CD만 됐다고, CDID가 안 됐다고 해서 트럼프가 전면 이견이니 뭐 단일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또 우리 보수 언론도 그렇고 미국의 주류 언론도 그렇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참 하수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트럼프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문재인도 고시 합격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한꺼번에 다 하겠어요? 아마 다 합의해놓고 차근차근 때 되면 하나씩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정도의 식견으로는 이제 우리 못 이긴다. 그 정도의 실력으로는 우리 못 이긴다. 이런 자신감으로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그 6.15 정상회담, 14정상회담, 6.15 정상회담의 큰 원칙을 우리가 만든 거라고 한다면 14정상회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이 평화에 기반한 어떤 경제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어떤 그 합의를 만들어낸 매우 실용적인 합의가 이제 14정상회담입니다. 이게 14정상회담의 어떤 이 합의가 그 이후에 지켜지기만 했다고 하더라도 지난 9년간의 신냉전은 없었을 거고 이미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북핵 문제는 해결될 것이었다. 미국의 언론들이 인권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쇄 국가는 당연히 감시 체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개혁되고 개방되면 될수록 인권 문제는 말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신장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들여다보니까. 그리고 개혁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문명 국가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문명 국가에 걸맞는 어떤 사회 체제를 갖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또 이른바 민도가 또 그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건 북한의 어떤 개혁 개방 경제 발전 뭐 이런 거 함께 그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 문제는 개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07년도에 그 이하 의원님 너무 잘하시는데 그 14정상회담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하실 때 사실은 이게 종전선언 논의까지 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아울러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매우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개성공단 2단계 확장. 이게 3단계 개성공단이 너무 잘 아시지만 개성공단이 3단계까지 가면은 완성이 되면 딱 2천만 평이니까 800만 평의 공단에 1,200만 평 배우 단지니까 그러면은 그 딱 규모가 창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겁니다. 뭐 그다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창원의 생산 규모를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10여 년 전에 그때 개성공단 다닐 때 보니까 90조쯤 창원 공단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 지금 뭐 100조 훨씬 이상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안변, 남포 뭐 이런데 조선 그 협력단지 건설, 농업, 보건, 의료, 환경보호 협력사업 진행, 또 백두산 관광을 위한 직항로, 그 삼지연공항하고 직항로 만드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그 외에도 이제 많이 어떤 실용적인 합의가 많이 이루어져 있죠. 서해 평화지구 포함해서. 근데 조선협력단지 같은 경우는 하도 되게 의미가 크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조선이 단순 그 벌크사 이게 되게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이제 많이 떨어진 분야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하이테크 첨단 기술을 장착한 뭐 이런 조선으로 이제 발전을 해가야 되는데 이런 단순 벌크선 이런 걸 북한에서 만들게 되면은 아마 중국보다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노동 비용이 적게 될 거고, 또 인건비가 적게 될 거고,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뭐 너무 잘 아시지만 북한은 다 고등학교까지 다 나와요. 고급 인력, 말통합, 기술 전수 빠르게 될 거고. 아마 제가 보기에 북한만 열려서 여기에 조선소 짓게 되면 중국 그냥 조선 분야에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 잡는 것은 일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화협정 체결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뭐 단순히 기대치가 아니고 저는 뭐 확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KTX를 타고 이렇게 철도가 열리게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섬 아닌 섬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반도국가니까 대륙의 끄트머리, 해양의 첫머리인데 입구인데 해양에서 올라오면 입구고 대륙에서 보면 끄트머리인데 섬이 분명히 아니죠. 섬이 아닌데 북한이 이제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섬 아닌 섬으로 70년을 살아온 건데요. 북한이 열리게 되면서 철도가 연결이 되면은 뭐 중국까지는 뭐 3시간 넉넉하게 가게 됩니다. 지금 시베리아 횡단철도도 좀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연결하고 동해선 연결하고 또 북한 철도도 개선하고 이렇게 되면 지금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한 15일 걸리죠. 여여원님 15일 걸리는데 그게 한 30km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낡아가지고 한 30km밖에 못 간대요. 2배로 지금 끌어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물류나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강점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경제 영역이 북한을 타고 대륙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저성장 위기에 놓인 경제의 새로운 활로 성장 동력 이걸 확보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이죠. 북한이 이제 이게 이제 핵 문제가 해결되고 북미 수교되고 뭐 평화협정 맺고 국제적인 경제 지원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뭐 표현이 어쩌면 재건이라는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는데 재건을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도로, 철도 이런 뭐 SOC뿐만이 아니라 뭐 통신 등 사회 전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 특수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겁니다. 아마 이 종자 또는
이제 북미 수교가 이루어지게 되면 북일 수교가 따라가게 될 텐데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이 그때 언제 한번 논의가 됐었잖아요. 고이즈미 때인가요? 논의가 한번 됐었잖아요. 그때 100억 달러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북한은 200억에서 300억 달러를 요구를 했었고 일본은 100억 달러를 이야기했었는데 100억 달러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물가로 보면은 한 200억 달러, 60조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아주 마중물 역할을, 종잣돈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보수 정권에서도 사실은 모르는 바는 아니었죠. 2014년도인가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방론을 이야기를 하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창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 북한 재건이 우리 한국 경제에 새로운 특수를 만들어낼 거고 새로운 활로를 열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방식이 틀려서 그랬었지 전망 자체는 우리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게 뒤에 엉망이 되어버린 거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 중국이 야심차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1대1로 이렇게 뭐가 하나 있던데 1대1로 선? 1대1로 하나 또 있던데 북방항로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이 지금 또 야심차게 전개하고 있는 신동방 정책 여기에 북한 경제 특구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또 한서의 한동의 경제법 이게 다 결합이 되면 이쪽 동북아시아 러시아를 포함한 이쪽 동북아 쪽의 경제 공동체는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고 그 기회가 우리 경제에서도 한 단계 더 점핑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대선 때 공약으로 나왔었는데 공약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희 당의 대표를 하시는데 광복 70주년을 즈음해서 광복 70주년을 즈음해서 야심차게 발표했던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전략이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익혀가지고 이제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걸었고 그걸 국정 과제 우리 전략으로 채택을 했던 건데요. 플랫폼 전략이 있는데 이건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협력 지역과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산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이 처음에 중국이 개혁 개방할 때 이제 이 모델인데 아마 북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점, 그 다음에 이 점을 선으로 연결하고 이게 면으로 확대되는 이런 이제 전략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개혁 개방을 하고 지금 결정을 해오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부문별 사업을 상호 연계해서 추진한다.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만들면 이 산업단지와 교통과 물류와 관광을 연계해서 개발한다. 이런 방향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북 경협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그리고 기존의 남북 경협 사업은 복원한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기존의 남북 경협 사업은 복원하고 우선적인 핵심 전략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런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방향 중에.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이 만들어 놓고 있는 북한의 경제 특구. 지금 북한 자체적으로 경제 개발에 대한 계획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북한 경제 특구와 경제 개발구 발전 전략이 이거 다 이제 중국에서 벤치마킹 한 거잖아요. 김정은 정부가 정권이 다 중국에서 벤치마킹 해온 거죠. 그리고 북한 경제 특구를 매개로 한 북한의 시장화 전략을 추진한다. 시장 경제 발전은 북한 변화의 토대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 발전은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될 거고, 이제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은 당연히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법제가 정비가 될 거고, 이게 북한이 보통국가 또는 국제화되는 토대가 될 것이라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특구의 국제화인데요. 개성공단은 남북, 그 다음에 낮은 선봉, 나선은 북중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 모델을 확산해서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남과 북 그리고 중국이 공동 관리하는 체제를 도입한다. 이제 이건 뭐냐면은 투자에 대한 이 경제특구의 국제화를 이루어냄으로써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북한의 특구 법제에 중국 개혁 개방 모델을 적용하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추 시장의 경제적 법제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 그 다음에 제2개성공단, 제1개성공단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제2개성공단은 내수와 수출공단이 될 수 있도록 해외기업을 자꾸 유치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지는 북한의 이 경제특구는 다 국제화를 기본 모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경제 지도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놓고 보면, 이제 세 축이잖아요. 하나는 판동해권 경제벨트가 있고, 판서해권 경제벨트가 있고, DMZ 환경 관광벨트가 있는데, 판동해권 경제벨트는 부산에서 지금 끊겨있는 동해선을 연결해서 낮은 핫산까지 이제 가는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절도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또 뭡니까, 그래서 지금 낮은 핫산의 물류 사업을 재개하는 것이 될 거고요. 두만강 지역을 남북,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와 공동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그 길목에 뭐가 있냐면 단천이 있습니다. 단천에 있는 광물이 뭐죠? 마그네스. 아이어.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광물이 지하자원이 지금 얼마나 지금 묻혀 있죠? 7천조 원? 7천조 원이라고 했는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단둥에서 한 3년 살다 오셨어요. 야인 때. 그분 말씀으로는 삼경. 이게 7천조 원도 맞고 삼경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원이라고 하는 게 가격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천 자원 개발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 에너지 산업 협력과 해양 자원 공동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서울 백두산 남북 직항로 개선하는 것. 그 다음 백두산 개마고원 관광 코스 개발하는 것. 의외로 개마고원에서 트레킹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마 세계적인 트레킹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고원이니까. 그리고 이제 한서해안 경제벨트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이건 우리가 14정상회담 합의를 해놨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해주 개성권, 남포 평양권, 신의주권, 권역별로 이렇게 개발을 하는 건데, 그리고 한반도 동부가 고속교통물류망 건설 사업, 경의선 개보수, 한반도 철도 연결 사업, 이런 거, 동부가 철도 연결, 서울 신의주 고속철도 건설, 동북아시아를 일일 생활권으로 구축한다. 그리고 아시안 하이웨이 노선 만들어서 부산, 베이징, 터키까지 연결한다. 그런데 그거 잘 아시겠지만 한강 하구가 올해가 지금 골재가 70년 동안 지금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한강 하구가. 골재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 한강하구라고 하는데 거기 쌓여있는 골재는 한강에서 그런 것, 그 위에 임진강에서, 그 위에 예선강에서 이게 지금 다 모여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 골재가 얼마나 치라고. 여기 모래장사 하시는 분이 오늘 안 나왔어요. 여기 세 분이나 계십니다. 우리 그때 평양 가가지고 막 썰 풀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15조 원이라고 했어요. 15조 원. 그래서 우리 남쪽은 골재가 모자라니 그거 팔아가 우리가 쓰고 그 돈으로 평양까지 고속도로 놔줄게 막 이런. 좋아했어요. 실제로 거기 경제인분들이 가서 만났는데 이제 대외 경제협력사업은 민경련에서 하잖아요. 민경련 우리가 그때 가서 5월달에 가서 만났는데 요즘 그냥 음악이 퉁퉁 불어 있더라고요. 뭐 시끄럽하고 그래서 그 따라다니는 이제 그 앞에서 나온 포이브에서 나온 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친구들이 왜 이렇게 툴툴거리고 회의를 하면 그냥 막 툴툴거리고 뭐 시끄럽하고 막 이래요. 저도 왜 저러냐고 좋은 얘기 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 국가보위부에서 나왔던 그 참사들 이야기가 뭐냐면 저 사람들이 이를 설득을 해서 김정일을 설득을 해서 개성공단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처음에 만들자고 제안을 하면서 개성공단만 열면 현대도 오고 뭐 삼성도 오고 그래서 금방 아주 어마어마한 공단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김정일이 이제 결심하고 거기에 있던 장사정포 부대를 송악산 이북으로 후퇴시키고 개활지를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800만 평, 1200만 평인데 막상 내려놓고 보니까 그 사람 표현으로 그래요. 그 사람 표현으로. 가스 공장이 나오고 난냉 공장이 나오고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자의 분들을 만났더니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쪽 관리특구 쪽 관리총 쪽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한테 별로 도움되는 산업은 안 오고 그 사람들 표현으로 쓰레기 산업은 온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재영 솔루텍이라는 데가 금형하는 데 아닙니까? 핸드폰 이런 거 만들고 뭐 이런 카메라 모듈 만들고 뭐 이런 데인데 그 사람이 크림룸이 필요하거든요. 예, 크림룸도 만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관리총 사람들이 매일날 그 사진 찍어가지고 평양으로 보내고 좀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오고 막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DMZ 환경 관광 벨트는 잘하시는 분이고 아마 전 세계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우리가 구상하기에 따라서는 세계 최고의 생태 관광지, 생태 학습지, 생태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구가 한 500만 정도, 2,500만 정도 되는데 우리 인구의 한 절반쯤 되는 거대 시장, 큰 시장 하나가 우리 내수 시장화되어서 열리게 되는 건데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낮은 임금, 풍부한 자원, 그 다음에 교육 수준, 높은 교육 수준의 인력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지금 막 동남아로 가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 동남아로 안 가도 되거든요. 북한으로 가는 건데 이게 우리가 개성공단을 경우를 놓고 보면 개성공단에서 생산하는 그 규모만 봐서는 안 돼요. 125개가 갔었잖아요. 이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이 임가공을 했기 때문에 이 임가공의 원재료를 공급하는 게 이제 남쪽에서 공급을 하잖아요. 이 규모가 훨씬 큰 거예요. 이 규모가 일자리도 그렇고 생산액도 이게 이런 연관 효과가 아니 뭐 상상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광물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3천조, 7천조, 뭐 삼경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북한의 특징이잖아요.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뭐 사업을 하나 구상을 하더라도 예비 타당성 행정적으로 보면 예타 거쳐야 되고 감정도 거쳐야 되고 보상 협상도 해야 되고 엄청나잖아요. 근데 북한은 최고 지도자가 결정해버리면 그냥 아주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즉시. 그 다음에 뭐 보상비도 별로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전개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당분간,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되고요. 속도의 면에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 기술력, 운영 노하우, 풍부한 자금, 이런 거하고 결합이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까 좀 속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속 처리 92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IMF 외환위기 거치고 좀 하면서 1차 개통하는데 딱 12년 걸렸어요. 1차 개통.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분쟁 위험까지 막 가가지고 대규모 토목 사업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나이지리아 아주 빨리 합니다. 그런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운영 노하우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축적된 기술, 하다못해 우리가 분쟁 위험국까지 가서 해내는데 아주 빠른 속도로. 중국이 90년대에 계약 개방을 한때 한 10에서 14% 고도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7, 8% 하고 있는데, 베트남도 지금 한 5, 6% 정도 하고 있고, 5, 6% 정도 하고 있죠, 베트남이. 근데 북한은 모르긴 해도 우리 기술력, 자본력, 또 노하우, 이게 직접적으로 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북한이 갖고 있는 장점과 결합이 되기 때문에 연 10%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연 10%의 경제 성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한 2%, 3%대로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있는데 획기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뭐 막대한 통일 비용이 들 것이다, 뭐 세금으로 퍼주게 할 것이다. 이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오히려 지금은 퍼주기를 걱정할 게 아니고 중국한테 뺏길 걸 걱정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건 비용이 아니고 다 투자죠. 회수가 가능한 투자이기 때문에 스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삼성증권에서 북한 투자 전략 보고를 했어요. 한반도 CBIP의 시대라는 보고서입니다. CBIP라는 거죠. 그러니까 CBIP는 CBID에서 따온 건데 D를 P로 바꾼 거예요. P는 프로스퍼리티, 번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가시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번영의 시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아까 100억 달러, 200억 달러 말씀드렸는데, 근데 고이즈미 총리, 김정일하고 논의하던데, 그때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갔었잖아요. 이게 아마 대일청구권, 이게 종잣돈이 될 건데, 아마 북핵 폐기가 되게 되면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대일청구권을 요구를 할 거고, 일본이 안 들어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1,000억 원.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핵이 해결되고 북미 수교 이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 제재가 해제될 텐데, 그렇게 되면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DB, 그 다음에 AIB,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뭐 이렇게 무슨 원조도 하고 차관도 제공하고 뭐 이렇게 자금들이 들어갈 거고. 그때 우리 초선 때 이화영 의원님이랑 그런 논의 많이 했었습니다. 북한을 개발하기 위한 동아시아 개발은행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우리 주도로. 그것도 한번 저는 구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 유동 자금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자금 문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근데 이제 남북 경협을 할 때 몇 가지 원칙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성. 이게 북한은 우리에게 매우 유리한 미개척 시장인데 그래서 이 경협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시장성에 기반한 경제 문제,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투자는 실적으로 우리한테 환수될 것이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할 때의 예를 들어보면 50년대는 원조였잖아. 미국이나 이런 데 원조. 60년대 월남 특수 또 대일 배상. 70년대 중동 특수. 80년대 삼저호황. 90년대 2000년대 중국 특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특수가 없어졌는데 새로이 북한이라고 하는 특수가 이제 생겨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점핑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2020년 이후의 성장 동력은 제가 보기에 지역적으로 보면 거의 유일하게 북한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정경분리 원칙과 투명성이죠. 우리가 뭐 15년, 20년 계속 잡았으면 좋겠는데 후기가 또 정권 바뀌어서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성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다 법제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없도록. 그 다음에 이제 책임성인데요. 지금 북한 투자, 남북 경협이 금강산에 투자를 했고 또 저기 평양 남포 이런 데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을 투자했고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뭐 자살한 사람 피해 당사자. 개성공단 제가 이제 통일부에 시켜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어요. 한 군데는 문을 안타깝게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다음에 숨만 쉬고 있는 데도 있고 꾸역꾸역 지금 유지를 해가는데 제가 이제 통일부나 기재부 금융위 아주 곳곳에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개성공단이 좀 열리지 않냐. 1차로 좋아지면 바로 열어야 되는 게 개성공단이다. 그러지 않았는데 다 대비를 해놔야 된다. 개성공단 열렸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다시 들어가야 된다. 그럼 그 개성공단에 들어간 기업들이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춤형, 실태조사를 다 해서 맞춤형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뭐 지원이란 게 그냥 돈 주는 건 아니잖아요. 또 개성공단 들어갈 때 경우에 따라서 기업 성격에 따라서는 시설 투자를 다시 하고 들어가야 돼요. 시설 투자. 봉제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재봉틀로 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한 시설 투자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아까 뭐 크림룸 만들고 뭐 이런 데는 크림룸 같은 건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몇십 없이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기업들의 규모가 크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금융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좀 다 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북한 관련한 사업들을 했던, 그래서 피해를 입었던 기업들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다시 시작이 되었을 때 사업 재개, 북한에서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게 지원해줘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또 지원해야 된다, 이런 걸 강조를 합니다. 다시 이건 다시 결론적으로 강조하는데 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이 살아나갈 수 있는 북한 부흥의 어떤 결정적 계기가 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부흥에도 결정적인 계기, 다시 없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게 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시고 우리 정부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인데 역사를 주도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또
기회가 된다면 이런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함께하고 또 힘을 보태고 이런 역할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안 받아요. 첫 번째 질문. 워낙 오늘 좀 정치위원장님 모신 취지 하나가 그런데 당이나 국회나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했을 거거든요. 이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완성시켜 나가는데 제재 완화 즉시 제재 시기라도 지금 제재 시기잖아요. 유엔의 제재 시기인데 제재 시기라도 그 남쪽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준비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남쪽 경기의 부양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지금 우리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에 철도를 관점에서 보면은 경의선이라든지 동해선 이런 철도를 완성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이 시기에 벌인다든가 아니면 뭐 향후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뭐 발전사하고 휴전선 주변에 뭐 발전을 더 보충한다든가 송전하기 위한 이런 것들을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당정적인 내용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좀 우리 정부나 국회나 또 우리 당도 어떤 기구 같은 조직의 개편 같은 게 필요할 텐데 저희가 언론에 보기에는 국회에는 무슨 남북 경협 무슨 격을 위한 특별위원회 같은 걸 만든다 이런 보도 한번 난 것 같고 당도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개편하는 이런 체제에 맞춰서 당이 어떻게 개편하려고 하는 조직적 의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더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요? 기재부 차관하고 기재부 사람 들어왔길래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뒤에 해도 될 것, 안 해도 될 것들은 미리 꼭 시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SOC가 조금 축소가 됐어요. 올해 예산에서. 작년에 편성했던 올해 예산에서 SOC가 좀 축소가 되고 복지 예산이 이제 늘어나고 교육 복지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요즘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절대 총량을 늘려서 예산의 절대 총량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절대 총량을 늘리고 그러니까 재정을 확장하고 꼭 필요한 SOC 예산 이걸 터부시할 게 아니고 긴급 투입을 해서 제대로 투입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꼭 시급히 투자해야 되는 이 이제 SOC 중에 그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철도 연결을 위한 준비가 있는 거죠. 지금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철도가 없는 구간이 있잖아요. 100km 정도 있잖아요. 그건 연결을 해야 부산에서 동해선을 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원선도 지금 우리 신경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보면 경원선은 빠져 있어요, 사실은. 그냥 물어봤어요. 경원선이 왜 빠져 있냐. 경의선은 있는데 경원선은 없잖아요. 전에 그 논의를 했었던 모양이에요, 북한하고. 근데 경원선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뭐 짐작으로는 옛날에 경원선은 매우 중요한 철도였잖아요. 분단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철원 거쳐서 이제 본산까지 가는 건데 거기에 아주 핵심적인 그 라인에 핵심적인 군사 시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내륙이 워낙 엉망이어서 그 속살을 보여주기 싫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원선 복원 그다음에 경의선 근데 원산까지 가는 것은 꼭 경원선만은 아니고 경의선 연결하면 평양을 거쳐서 또 원산을 가는 방법이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고 경의선 연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건 우리가 이제 남북 협력 시대를 대비해서 긴급한 SOC 예산으로 사업으로 채택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보고요. 발전 문제는 이제 송전하는 방식이 있고 북한에다가 발전소를 어떤 형태로든지 발전소를 만드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더 이제 북한의 경제 개발의 속도에 맞춘 어떤 발전 전략
전기 공급 전략을 세워야 될 테니까 그건 조금 연구가 필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회에는 남북 교류 협력 지원 특위 있죠. 원래 남북 교류 협력 지원 특위가 만들어질 겁니다. 보통 상설 특위가 4개쯤 만들어지는데요. 그중에 이제 빠질 수 이제는 뺄 수가 없는 게 남북 교류 협력. 보통은 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특위 하나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다음도 모르긴 몰라도 이제 우리가 2007년도에 만들었던 동북아 평화위원회와 같은 제가 이혼으로 참여했죠. 동북아 평화위원회와 같은 그러나 이제 평화경제위원회지 동북아 평화경제위원회 이게 조금 규모 있게 또 실질적 내용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특위를 전대에서 채택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설 특위로 지금 이해찬 총리께서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뭐 비슷한 거 하나 있어요. 네. 뭐죠? 안보 관련해서 근데 그때는 이제 안보 관련해서는 이제 막 핵실험하고 미사일 쏴대고 뭐 전략 자산들 전개되고 이제 이러니까 좀 안보를 중심으로 한 뭐 특위였는데 조금 정치적 특위였는데요. 이건 이제 전환을 해야죠. 원래 목적에 맞게 전환을 해야죠. 그때 와서 위원장을 하시던가 뭐. 제가 하나 근데 그건 거리인데요. 아까 말씀 중에 그 여러 가지 재원 얘기 나왔잖아요. 뭐 AIIB라든지 ADB라든지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친중 정치인이시니까 드린 말씀인데 1대1로 정책에서 이 1대1로 정책에서 이 한반도의 한반도 나가는 그 길에 관련된 측면으로 이 경협식을 잘 활용해서 AIIB 돈을 많이 줄 용의가 있다는 게 중국 당국의 의사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 좀 신경 들어가고 좀 돈을 퍼주면 좋지. 돈을 안 받을 그러니까 아마 돈을 받아가라고 사정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안 받아갈까 봐서 오히려 걱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대1로가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사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국제 제재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1대1로가 지금 동쪽으로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남북관계 개선되고 북미관계 개선되면 중국의 희망사항 아니겠습니까?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거 뭐 저는 큰 말씀 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많이 변했는데 벌써 우리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 지금 현 시점이 들여다보면 언론만 막 떠들고 막 이거만 하지 실질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없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북한이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북한이 모든 경제협력, 민족 경제협력 바꿨습니다. 당도 수부터 군도 다른 단체, 미나부터 모든 남쪽 경제하는 민족 경제를 통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위장님 중 정경분리 이거 안 하면 도저히 우리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정경분리가 제일 먼저 해줘야지만 앞으로 되는 거지. 다른 분이 아무나 정경분리 꼭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 제가 부탁드리고요. 지금 북한이 너무 많이 변화하는데 거의 우리는 준비를 하는데 북한의 민간인들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북한이 이 정도 변했습니다. 그래서 학술 대안을 하려고 그러는데 남쪽에서 이런 에너지 관리공단도 도로공사도 발전소도 사장들 다 데려와라. 데려와서 좀 니네 실질적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와라. 와 이렇게 정치만 오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들 데려오면 우리도 응원받다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 보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측의 당도 좀 더 액티브하게 나와가지고 뭔가 준비를 할 때가 됐지 않았느냐 하는 게 생각인데 정경분리 꼭 해주시고 이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경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DJ 정부 때 정경분리 원칙이 합의된 사람. 당연하죠. 그건 당연한데 근데 이제 그게 구두 합의로만 해서는 실효성이 없다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얻은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는 국제성을 가져야 된다. 그건 단순히 북한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북한 특구 같은 데다가 뭐 미국 자본도 끌어들이고 중국 자본도 끌어들이고 우리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정권이 바뀌어서 뭐 딴짓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외교 문제가 되거든요. 국제적으로. 우리 문제 때문에라도 우리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제화하는 전략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 여당에서는 아주 북한과 관련한 모든 일들은 다 법제화를 해버리겠다라는 전략을 했었습니다. 혹시 여기 중소기 원부위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질문을 많이 예. 제가 일주일에 2회 이상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또 가는 날인데 갑자기 오늘 김태년 정책의장님하고 이런 모임이 있다 보니까 취소하고 꼭 이거를 좀 항의점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내용이 뭐냐. 지금 개성공단에 투자한 지역이 125개 정도였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열리다 보면 바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금 문제, 정책 자금 문제, R&D 자금 문제, 여러 가지 필요 문제 이런 거에 많이 막혀 있는데 통일부하고 얘기하려다 보니까 너무 얘기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장하는 거를 벤처기업으로 이걸 이관해서는 안 되겠는가 앞으로 많이 활성화될 텐데 그래서 평소에 그 중책의장님의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꼭 좀 물어봐요.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활발하게 돌아갈 때는 통일부가 잘 알아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자금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뭘 지원해야 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통일부가 그냥 뭐랄까 유령 부처. 지난 9년이 그랬잖아. 유령 부처, 없는 부처. 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무슨 일을 했을 때 욕먹을까봐서 다 위축이 돼가지고 일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몇 년 안 해버리니까 이제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네. 잠깐 내용 우리 보좌관님 차를 보는데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이제 법이 말씀드릴게요. 개성공단 지원과 관련한 법이 통일부 법이 저기 이제 그 방금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 통일부는 이제 북한 남북 간의 어떤 그 지원하고 그 협력하는 그런 창구 역할만 해야지 통일부가 사업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2007년도에 그때 남북 회담을 해가지고 자원 개발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쨌냐면 사실은 통일부하고 산업지원부하고 서로 자기들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당연히 나중에 그때 광운전을 감사하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이건 산업지원부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통일부에서 뺏어가고 그랬어요. 지금 사실 통일부에서 그 남북 자원 전력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잘못된 건데 앞으로는 사실 그러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통일부가 통일부 예를 들면 뭐 철도 사업도 하고 도로 사업도 다 할 거냐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당에서 통일부에서 좀 견제해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런 교통정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은 통일부는 각종 정치적 지원 업무, 정치적 교류협력이나 뭐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실제적으로 액션하는 것은 해당 전문성 있는 해당 부처들이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드리면요, 우리 내부 투자기업, 아까 말씀 남포, 충남, 경산 투자원들이 전혀 이적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생긴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적분이시고 100대 기업으로 국정장을 사는 것도 여지껏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합치면 맞아요. 지지에 있는 50대 초반이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잠깐만.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 말씀하신 4,000개 기업이 2007년대 최고 4,000개 있습니다. 지금 1,000개가 있는데도 1,000개 기업은 얘기 않고 124 개성공단, 그러면 우리 항상 개성공단은 정부가 있을 때 얘기를 하고 민간형 기업들이 얘기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불만입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많은데 숫자가 4배, 5배 많은데도 거의 생각도 않고 계속 나랑 우리 의장님한테는 불만 풀어오는 게 아니라 거의 가면 그럽니다. 제가 개성공단인데 입절했습니다. 개성공단인데.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중앙에 제가 남북경협에 입절했는데도 사실은 전부 다 우리 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개성공단이 전부 다 자기나 잘된 것만 얘기를 하지. 그래서 당에서도 정말 우리 그 개성공단만 얘기하지 마시고 첫 번째 남북경협기업부터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뭐 지금 부탁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50대 초반입니다. 홍보해주지만
여태까지 남북 교류협력을 해서 다들 들어보시니까 다들 정말 참여를 하셨거나 혹은 참여를 또 진행을 많이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참여할 입장에서 일반인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북한의 그 국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대학부터 방송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지금 강한 뭐 국제 상황뿐만 아니라 주체 외교, 주체 국방, 주체 경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형태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북한의 어떤 주도성들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한국 보완적으로 가는 형태가 진행되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형이 화학적 이야기 하다가 화학적 이야기 아니 주권 국가인데 주권이 있는 국가 아닙니까 북한이요. 이하고 특수관계 하지만 아니 당연히 주권이 있는 이 국가가 자기 이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도성을 갖겠죠. 네.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하는 내용들을 보면 합의와 협력적인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북한이 이렇게 원해서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그 열차에 올라타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북한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워낙 뭐 지금까지 폐쇄적인 그 권력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사회체제도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끊임없이 교류하면서 가르쳐줘야죠. 가르쳐주고 문도 열고 방식도 가르쳐주고 우리가 개성공단 갔을 때 맨날 그 이야기 하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투덜투덜 하거든요. 진짜 개성공 4번인가 5번인가 왔습니다. 좀 거꾸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신들처럼 이렇게 불편해서 남쪽의 기업들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인데 민족사업도 있지만 일단 돈을 벌어야 올 텐데 당신들처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때 상품 문제 있었잖아요. 누가 오겠냐 이게 불편한데 그런 걸 해결을 해야 될까 이런 어떤 이 시장이 작동하는 어떤 시스템 메커니즘 이런 것도 또 계속 전수를 해줘야 됩니다. 아니 저기 혹시 여기 지금 그만하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고 싶은데요. 그 대통령께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이 당이 지금 아까 의장님 표현하신 대로 안정감 있게 그 플레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부가 나섰는데 오히려 그걸 잘 진로 설정하고 쟁점 정리해 줄 수 있도록 당이 어떤 중심을 잡고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또 정대인들로 하여금 그런 앞에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해주기를 강력히 부탁드리고 그런 점에서 아까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그 화해 협력이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법제화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 것 같아요. 또 국회가 고유하게 해야 될 책무이니까 그래서 좀 잘해 주셨으면 하고 그 점 관련해서 비준을 어떤 식으로든 상쇄시켜야 될 것 같아요. 뭐 홍준표를 끌고 와서라도 해서 비준을 꼭 상쇄시켜가지고 그렇게 비준을 상쇄시키면 그건 김정은뿐만 아니라 트럼프에게 큰 우리가 그 디레이터를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진핑 푸틴을 만날 때도 우리는 이렇게 남북까지 잘 할 테니까 얘들도 좀 쓸데없이 표랑하지 말고 그냥 같이 가자. 아까 얘기한 그런 새로운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우리 정말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그 정말 이름에 남는 그런 번영을 구현하자. 그 충분히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민주당 정책부장이 굉장히 큰 역할이 있다. 강표에 예, 뭐 문재인 교수님도 왔다 가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문 교수 그때 와서 한 얘기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이 장관님도 왔다 가셨다는 그 다른 분은 하자고 저한테만 해줬던 말인데 4.27 회담 이후에 제가 아까 통일부 얘기 나왔는데 정부가 거의 뭘 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단이 벌어졌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지금 관료도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게 통일뿐만이 아닌데요. 요것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국회 문제와 국회 뭐 폐기 뭐 단계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 교수님도 왔다 가지고 그다음에 이 장관님도 왔다 가지고 아예 저는 그냥 다 생략을 해버렸어요. 방향은 안 돼. 워낙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고 여기서 뭐 별로 이제 비준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건데요. 이건 그러니까 국회 폐기가 진행이 되면서 그다음에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수구 보수 꼴통당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기 뭡니까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위장평화시원이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쫄딱 망했는데 한번 다 망하려면 안 하겠죠. 계기겠죠. 버티겠죠. 근데 안 할 수 없죠. 저기 그 미국식 자본주의가요 제3세기에 접목되면서 소자 독식 시장 논리만 작동이 돼서 그 폐해가 굉장히 심한 거죠. 아니 지금 전혀 북한의 수학 얘기하면 안 돼. 경제를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게 이 미국식 자본주의가 되면 결국 아무리 경제가 그동안 소수만의 혜택을 보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도 당이나 청와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서 하실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거기까지 합니까? 그 피해가 너무 심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건이 미치질 않는데 저희 지금까지 남북 관계에서 특별하게 SOC 부분에서 철도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나온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걸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 그래서 교류협력이라는 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공, 공항 이런 부분들이 좀 조기에 실현되는 것이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적합한 그러니까 일종의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그 항공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어쨌든 생활의 수준이 이제 높아질수록 항공 수요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LCC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LCC 활성화 부분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조기에 어느 정도 입장을 갖는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정치적으로 무슨 말씀인데요? 돈이 가장 안 들어가는 게 가장 빨리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게 문화예술, 체육교육 뭐 이런 거일 거고요. 그 다음에 관광 아니겠습니까? 뭐 관광은 실어나려면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육로가 있고 해상이 있고 항로가 있고 세 개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막 크루즈선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획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원산과 양양 자 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넘어갑시다. 근데 홍준표 회장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기중한 좋은 일만 찍고 북한 대북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또더 차원이 일부에서 들을 정보예요. 지금 단동하고 동안시가 상해 두 배입니다. 동항하고 단동 시에 합당된 면적이 기획이 상해 두 배고 호동 개발지구에 두 배 되는데 엊그제 정보에 의하면 그게 자유 경제 지역으로 선포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달 됐는데 동항에 단동의 땅값이 고비 뛰어가요. 완전히 이주도 가능하고 아주 획기적인 그 토토를 해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너는 신호주지 않습니까? 신호주만 하나 갖고도 정말로 북한을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더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지금 크게 남북한이 지금 북한이 터지면은 동맥경화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경제가. 그래서 남북한 하나로 뭉쳐가지고 경제권을 해가지고 동북 3성, 최하 1위를 세월권에 있는 동북 3성, 길일성, 요령성, 그 다음에 훈용왕성을 해가지고 경제권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 구상을 해야 된다고 세계에서 그렇게 되면 세계 중심이 공부하러 오는 게 10%라는 그래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단기간에 생각하지 말고 장기간으로 남북한이 공동을 해가지고 동북 3성의 경제권을 묶는 중심에 한반도를 묶는 그것 구상에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나마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이제 그 중국가 다 뺏길까봐 걱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의 권력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직은 같은 민족끼리 그래서 남쪽하고 뭔가 이렇게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 개발을 우리는 평양 가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자금이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 남한이 아니라도 북한이 지금 돈을 투자를 세계적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중국 가면 자본 많았는데 우리도 유동자금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다행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초기 단계에 아주 잘해야 된다. 남쪽이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관계가 처음에 이렇게 신뢰 있게 잘 진행이 되어야 훨씬 더 남쪽하고 하는 게 강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남쪽하고 뭐를 하는데 뭐 빈정상하게 하고 맨날 자기 입속이나 찾으려고 하고 뭐 이러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또 뭐 이렇게 자본과 뭐가 기술이 있는데 그래서 전 참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예.